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별일 없이 지나간 줄 알았던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우리 반도체주들한테는 아주 큰 이벤트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엇갈린 흐름, 그 다음 시나리오 한번 그려봅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에 드디어 이 AI가 제대로 묻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5% 넘는 상승률 참 보기 드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아직 묻은 건 아니죠. 네. 일단 저는 저번에 우리 챗GPT 관련된 내용을 일단 보면서 오늘 내용은 아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라든지 하는 쪽에 기존에 주던 프로세스 자체를 다른 쪽으로 조금 이관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얘기 자체는 자사의 회사가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 밑으로 보면 TSMC에 너무 묶여 있는 모습이 일단 있기 때문에 조금은 AI 반도체 부분도 다양화해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네. 그의 뒤질세야. 그러면은 그냥 삼성전자를 한번 잡아볼까라는 의미에서 엔비디아도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든지 AI 부분의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직은 완전히 뭐 갈무리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D램이라든지 낸드 프레시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 부분이 트리거가 된다면 언제든 종목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즘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시소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AI 시대로 가기 시작하면 반도체의 이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시소를 타더라도 서로 계속 올라가는 시소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반도체 부분을 일단 무조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답변을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좀 더 다시 한번 다른 네. 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8천억 원 넘게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삼성전자를 산 이유도 있지만 그 이면엔 또 그 우리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제 또 화답할 만한 뭐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라는 확실한 당근책을 정부가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좀 기민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삼성전자로 시작을 해 삼성전자로 끝낸 날이 아닌가 싶어요. 참 오랜만에 5% 이상 오르면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들의 답답한 응어리를 뭐라 해야 될까요? 사이다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신 것처럼 좀 꿰뚫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는 날인 걸 감안해서 일부러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또 주주총회에 또 겹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주주총회에서 물론 주주들의 많은 질타와 우려들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뭐 소위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또 삼성전자 수뇌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2, 3년 내에 1위 자리를 되찾겠다라든지 HBM에 관한 좀 구체적인 그림들, 더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에 관한 상당한 청신호가 될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을 좀 오랜만에 시장에 시원하게 전해주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 주가들이 좀 풀렸다.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눌려 있어서 그렇지 더 오를 여지는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이렇게 올랐다.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FOMC 악재에 대한 우려가 좀 이미 반영이 끝났나 이렇게도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FOMC를 시장이 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횟수가 2에 국한될 것 같고 0.25%씩 2번 정도 올리는 그런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상태에서 시황을 좀 분석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급등은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지수가 2,700선 돌파했다가 안착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재차 2,700선 돌파 시도를 할 것 같고 이번에 2,700선을 만약에 코스피가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안착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700선이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3,000포인트대를 향해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 본격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부각될 수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 공급망에도 침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될 AMD의 AI 가속기에도
삼성전자의 HBM 3E가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 AGI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로서 분류될 수 있고 엔비디아 외에 뭐 기타 등등 그 빅테크들과 협업을 통해서 차세대 AI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AI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의 제가 열거한 이런 미래 호재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 이상이 되는 그날까지 코스피의 우호적인 환경은 당분간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에 테스트 중이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된 거고요. 심지어 오늘 주총에서도 이 삼성전자 주총에서도 HBM을 주총 1번 이슈로 좀 다루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좀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테스트를 하는 게 뭐 삼성전자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SK하이닉스는 원래 했기 때문에 그럼 뭐 3E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는 거고 삼성전자 합니다만은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뭐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제 설계 회사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 거는 그냥 설계를 한다라고 쳐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 엔비디아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설계 능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 캐파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건데 그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뭐가 더 붙어주는 게 사실은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력이 비슷하다면 미국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차지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 반도체 시장의 캐파 자체가 너무 커질 거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 기업이 그냥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삼성전자가 너무 지루하다 최근에 주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봉이라도 차트 펴놓고 보면 한 번도 저점 깬 적 없습니다. 눌렸다 가고 이거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도 눌렸다 그냥 가는 그러한 형태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만 원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10만 원까지요? 예. 지금 마침 뭐 삼성전자 부사장이 그 어제 GTC에서 뭐 엔비디아의 이 가상 공장 플랫폼을 동원해서 2030년에 이제 가상 반도체 공장 구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두 회사가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뭐 협업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고 이 업계에서 당연히 들어맞는 말인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계속 주가가 짓눌렸던 여러 원인 중에 HBM을 두고 여러 설왕설래들이 있지만 확인된 게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젠슨 황이 어쨌든 퀄리파잉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겠죠. 그럼 일단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재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또 넓게 봐서 AI 칩에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 칩 말고 검증된 게 있나요? AMD도 아직 시장에서 판단을 받지 못했죠. 인텔은 내놓겠다고만 얘기를 했지 내놓은 게 없죠. 사실상 지금 H200, 엔비디아 H200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독점적인 시장하에서 이번에 개발자 위해서 B100, 블랙웰 또 드디어 베일을 벗었잖아요. 그 다음 차세 제품까지도 지금 공개가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AMD나 인텔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한 당분간 엔비디아 세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AI 칩에 예전에 인텔 CPU에 D램이 꼭 붙어야 되는 것처럼 AI 칩에는 HBM이 꼭 붙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주류 시장에 못 들어갔던 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눌렀던 거고 일단 퀄리파잉 테스트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삼성 주가가 뭔가 눌려있던 건 한꺼풀 벗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됐든 뭐 AMD가 됐든 그 AI 반도체 칩을 뭐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면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스마트폰에 AI 들어가는 거 신기하다고 번역 돌려보고 했는데 그러면은 글로벌 전체 이 AI 반도체 칩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세 개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지금 마이크론 이 세 개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거 만드는 게 다른 기업에서 그냥 뚝딱뚝딱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금방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이냐? 이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도체 예전에 치킨 게임하고 겨우겨우 허덕거리면서 살아남아 있는 마이크론까지 포함을 해서 이 세 개 기업들은 주가의 상승폭 자체가 AI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는 큰 폭의 어떤 캐파 확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져보면 나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신만전자 얘기를 했는 게 굉장히 우스워질 수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고 SK하이닉스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마이크론까지도 충분히 끼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잭슨왕이 이번에 뭘 코멘터리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챙기고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서 좀 존재감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좀 크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안 그래도 8거래일째 순매도 중인데 위상이 좀 흔들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냥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판돈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시속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승승장구할 때 삼성전자 주눅 들었었잖아요. 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매력이 이제 부각되는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 HBM 3대 천왕이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인데 사실상 원탑은 SK하이닉스고 네. HBM3E를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공급하게 될 기업은 SK하이닉스고 그리고 이 공정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HBM3E는 수율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 원청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수율 문제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HBM3 분야에서만큼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내 점유율 80% 이상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HBM 스토리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천하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주가 결정 변수는 첫째도 HBM, 둘째도 HBM, 셋째도 HBM입니다. 뭐 HBM4 시대가 도래되면은 돈이 엄청 많은 삼성전자가 뭐 승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HBM3E에서만큼은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어떤 과점적 사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시차를 두고 특정 지선 위에서 하이닉스의 눌림목이 포착이 되면은 그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 어디서 찍어낼 건데 대만 업체 아니면 우리밖에 없는데 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그 삼성전자 특히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죠. 중국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했던 부분은 디램하고 낸드지 않습니까? 근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에 글로벌 수요량 자체 그 60% 정도를 중국에 했었거든요. 네.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디램에서 실적이 안 나오게 되고 이러면은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생각을 하면 실적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 설명을 할 때 중국 경기가 이제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 이 얘기 자체는 반도체 수요량 자체도 계속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 자체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 자체가 다시금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중국 부분의 문제까지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조금 등락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우부의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이 투자를 꾸준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했었는데 말이죠. 어제 저희를 불렀어요. 젠슨왕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 바뀌었지 누가 알았습니까? 어제 저희를 불렀어야 네. 됩니다. 우리 시청자 김지민 님이 삼성이 잘해줘야 황 사장님도 하이닉스에 싸게 받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런 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왕의 발언이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가격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발언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네, 싸게만 받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일부러 또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해석이 여지가 다분한 그런 멘트를 남김으로써 양쪽에 다 긴장감을 주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퀄리파잉 테스트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붙였잖아요. 기대가 크다.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했다라는 거는 여러 의도들을 갖고 다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뭐 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단독 공급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엔비디아라는 큰
커스터머를 단독적으로 공급하면 좋겠지만 삼성이랑 이제 나눠 먹어야 되나? 마이크론까지 가세야 하나? 이제 이런 상황으로까지 여러 이 가정들을 놓게 된다면 셈법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내일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좀 판단을 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네. 메모리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요? 이번에 어떻게 예상을 해봐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여전히 우리 반도체 실적의 주류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잖아요. 네. 우리 D램부터 해가지고 낸드 플래시를 하는. 근데 작년 4분기에 D램은 삼성이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반도체 사업부는 적자였고. 근데 최근에 수출 지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징이 그거예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나라별로 보면 중국.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개선되고 여러 수출 품목들 중에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는 반도체입니다. 이 얘기는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 전체 수출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주총에서 경기현 사장이 이야기도 했지만 1월에 이제 D램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결국 중국에 파는 D램 반도체 칩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좀 더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치면 뭐 기대를 한다면 1분기에 반도체 사업 흑자 전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이게 지금 뭐 어떤가요? 더 좋아지고 있나? 이것도 생각을 해볼 게 우리 옛날에 컴퓨터 16비트 이런 거 사용해 보셨나요? 너무 옛날로 가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윈도우 3.0이 나오기 전에 네. 우리가 도스를 사용했죠. 그래서 네. MDR 뭐 이런 거 사용을 하면서 네. 우리가 열심히 썼었는데 윈도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게 이제 창 자체를 이제 그래픽으로 쓰다 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싹 다 바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D램이 그때 이제 들어가던 D램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제 그 시제에는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 집에는 윈도우가 되는데 우리 집은 윈도우가 안 돼요. 컴퓨터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네. 조만간에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저 집의 컴퓨터는 AI가 되는데 우리 집 컴퓨터는 AI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조래가 될 겁니다. AI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OS로 충분히 이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AI를 구동시키려 그러면 기존에 있는 D램 용량이라든지 하는 걸로는 또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번 AI 부분이 지금은 여러분들은 AI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레거시 부분에서도 이 고용량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스마트폰 D램도 AI를 본격적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식으로 이제 탑재를 시키려고 그러면 네. 여기서도 이제 용량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중간중간에 잡음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고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우상향 부분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어제 나왔어야 됐는데 오늘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나오신 게 천만다행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청자 나지롱님께서 삼전은 업황 회복 때문에 오른 거다. HBM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예. 포함된 거죠. 예. 업황 개선이 좀 두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더 막 불이 붙을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지금 인제 120선 근처에서 안착하고 인제 장대항봉 하나 나온 거고요.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은 올해 완벽하게 아주 로맨틱하게 턴어라운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D램 업황 너무 좋죠. 낸드 업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낸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업황이 뭐 추가적으로 안 좋아질 경우에는 뭐 감산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낸드 업황도 지금 순항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HBM 시장의 구조적 성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저는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로 이제 빠져나가더라도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이제 대형 OLED를 구매해서 OLED TV 라인업을 이제 막강하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TV 사업 부분도 전년 대비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삼성전자고요. 아직 삼성전자가 중국에선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전할 거예요. 화웨이 등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만 네. 중국 인도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가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AI를 적용하는 스마트폰에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 기준 인도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 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7%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게 이 수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잘하면 한 30% 근처까지도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사업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전도유명하고요. 그리고 올해 출시될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 OLED 패널이 이제 탑재가 되는 상황인데 그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던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IT용 OLED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의 핵심 자회사 비상장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업황 턴어라운드 이슈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전은 LG전자라는 말이 있지만 AI 가전에서만큼은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어떤 면에서는 압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재밌는 스토리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너무나도 좋아지면은 현금이 계속 쌓이겠죠. 네. 그 차고 넘치는 현금을 통해서 공격적인 M&A를 이제 단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나 로봇 그리고 전장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골고루 이제 인수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은 문제 없다. 예. 삼성전자는 인제 오늘 모처럼 만에 장대항공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지금이 고점이니 뭐니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더 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가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네. 반영이 돼 있으면 전 겸손하겠습니다. 비판적으로도 삼성전자 좀 칭찬합니다. 봐주시는 거죠? 네. 예? 비판적으로 볼 때는 또 봐주시는 당연하죠. 주가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오르면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종희 부회장이 새로운 M&A가 지금 많이 진척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번 주총에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닌 것 같죠. 네. 네. 뭐 어떤 M&A 뭐가 좀 나올 게 있나? 어떻게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보도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 네.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는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전장 사업 부분을 이제 시작을 했고 최근에 캐파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이 독일 전장 업체 컨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 인수를 삼성전자가 검토 중이다.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전장이요. 네, 전장 사업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에 하만 인수한 거에 따른 추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뭐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네. 이 컨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요 부분에 대한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어쨌든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에서 네. 3단계, 4단계로 가기 전에 막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지만 명확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하지만 가야 되는 길임은 다 알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에이다스와 관련된 업체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 그리고 삼성도 전장 사업 부분에서 어쨌든 도전장을 내밀고 이 부분에 뛰어들겠다라는 뭐 포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오늘 주총에서 나온 M&A 이슈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은 네, 하나의 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장 사업 뭔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그 주가 부양의 촉매제가 좀 될 수 있을까? 좀 약간 의구심도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원래 반도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반도체가 어디 들어가죠? 가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가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라인업으로 만들어져서 사업 구조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AI 쪽으로 지금 열심히 달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 AI가 달리는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키트라 그러면 나이가 좀 그렇습니다만 키트가 저는 생각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 키트가 여러분들 전격 제트 작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AI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그냥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부분의 어떤 진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운영체제라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가전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라고 하면은 그 후단에는
로봇이 붙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포석 자체는 삼성전자가 예전에 반도체에서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B2B잖아요. 네. 이 반도체를 가지고 B2C로 어디로 갈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전이라든지 이런 단계로 가는 것처럼 AI 반도체도 사실은 지금 보면 B2B지 않습니까? 기업 대 기업인데 이걸 B2C로 연결을 해서 가려고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투자 자체는 그런 식의 이전과 비슷한 그런 포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그 PSK 홀딩스를 비롯해가지고 뭐 YIK, 엑시콘, 가온칩스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 따라 붙어서 이 올라타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다음 날 또 막 빠지는 경우도 많던데. 많죠. 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 대비 70% 이상 상승한 종목이 뉴스발로 이제 급등을 했으면 그때는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첫 번째 뭐 양봉이 나오고 특히 핵심 눌림목 지지선 근처에서 윗거리가 좀 달려 있는 그런 영망청 캔들이 나오면은 뭐 진입을 해도 결과론적으로 흔들림이 있더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주가가 수직 급등한 상태에서 뉴스 받고 장대 양봉 나온 종목은 다음날 오전에 이제 차익 실현을 못할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조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다리면 조정은 무조건 옵니다. 주식도 우리네 인생이랑 똑같아요. 생애 주기가 있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눌림목은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저점 분할 매수, 고점 분할 매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트레이딩 팁이에요, 그냥. 예. 근데 감사합니다. 막상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이론대로 올라타고 안 돼요. 싶은 마음이 막 그렇죠. 충만했던 날이라. 추격 매수에 대한 어떤 욕구가 막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심리니까요. 네. 예. 주식은 어렵습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막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정도는 눌림목에서 막 첫 번째로 나온 장대양봉이니까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은 단언컨대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나온 김에 네. 그냥 나온 김에 더 얘기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네, 네. 뭐 지금 뭐 화려한 다 말잔치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저희가 불과 올 초에 그 세계적인 그 기업 CEO들 계속 한국 방문해서 삼성 찾고 하이닉스 찾고 했잖아요. 네. 오픈AI 샘 알트먼부터 해서 메타 마크 주커버그까지. 저는 삼성이 이 타이밍에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이 AI 칩과 관련돼서 메타나 오픈AI 둘 중에 하나랑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 진짜 그거는 삼성전자 주가는 완전히 레벨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건 엔비디아의 또 다른 어떤 이슈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증폭은 시너지가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봤습니다. 네. 우리 손평론가님은 약간 그 삼성전자 IR 쪽에서 나오신 분 같은 느낌을 또 근데 받아봤습니다. 진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뭐 HBM 관련돼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가운데 보면은 원래 AI 반도체를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죠. 설계를 하려고 작정을 한다면은 네. 설계를 할 수도 있는 회사고 그걸 갖다가 지금 TSMC처럼 파운드리로 만들 수 있는 회사고 TSMC에서 파운드리 만들었을 때 옆에 보조적으로 붙는 게 HBM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실은 회사인데 지금 우리는 설계할 수 있는 부분에 삼성전자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설계해봤자 지금 아무데도 안 사니까 네. 일단 이거는 일단 저보다 두고 두 번째 파운드리 너희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주문을 잘 안 주니까 이걸 일단 접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HBM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만약에 AI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고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자체의 역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10만 원은 네. 생각을 하고 갑시다. 우리 시청자 종로 마법사님, 솔직히 지금까지도 엔비디아에 납품도 못한 건 창피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좀 많이 늦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주총에서도 창피한 게 아니라 욕 많이 먹었습니다. 원래 HBM이 이제 우리 가는 방향 자체가 네. 원래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HBM 처음 나오기 전에 네.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었거든요. 하나가 이 기체식, 하나가 액체식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었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 방향 다른 거에서 SK 하이닉스 쪽에 게 이제 채택이 됨으로 인해서 네. 기존에 삼성전자가 개발해 놓은 걸 접고 삼성은 다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뒤처진 것처럼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은 같이 그냥 시작을 했는 거고 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이건 미스가 아니라 네. 상대방 회사가 어떤 걸 선택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선택이 문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라라라님이 강준혁 대표님 삼성전자 장학생이다 이렇게 홍보팀 IR 장학생 지금 다 넣으신 것 같습니다. PR, IR 장. 네. 그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엔비디아는 젠슨왕 발언도 하고 뭐 GTC도 했는데 $900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주가가 좀 횡보하는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M7이라는 이제 영역에서 묶어서 보면 일단은 단기 고점이라는 인식이 아직 투자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며칠간의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 로드맵과 비전들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려할 거는 예전에 작년 말부터 1분기까지 연초까지 보였던 그 엔비디아의 뜨거웠던 주가 랠리를 여기에 똑같이 대입해서 본다면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목표 주가가 물론 $1,000도 나오고 여전히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갖고는 있지만 네. 일단은 많이 올랐다는 인식하에 보면은 단기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뭐 담아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여러 발언들이 비전도 담고 있지만 한켠으로는 또 많은 적도 만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화려한 말들을 쏟아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를 공적으로 만드는 뭐 이제 이런 위험 요소로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되 어쨌든 AI 칩에서 있어만큼은 지금의 독점력은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될 거라는 거. 양쪽을 다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네. 트레이딩 팁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들어가기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유자분들은 보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00 위로 한두 번 이상은 좀 슈팅이 나올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 또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동 평균선을 잘 활용해서 신규 진입 시점 타이밍을 저울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 대표 기업들은 이동 평균선 매매가 잘 맞아요. 테슬라 빼고는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일선, 22선 이격이 축소되고 있는데 예. 언젠가 기간 조정이 좀 더 연장이 되면은 62선까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일, 20일, 60일 세 개 이동 평균선이 수렴이 될 때쯤 되면은 아마 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이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한 번 기록하게 될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이 수렴할 때 그때쯤 눌림목 공략을 하면은 눌림목은 우리의 친구니까 그때쯤 엔비디아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중국 쪽 매출이 전체 매출 한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올해 11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으면 누가 중국을 더 많이 때리냐가 올해는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엔비디아나 아까 마이크론 얘기도 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우리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어떤 희망 섞인 부분이 필요한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중국 쪽의 매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의 30%가 삭감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실적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30% 삭감되면 주가가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를 보실 때 중국 관련된 발언이 나올 때만 그때만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10월까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위쪽으로 슈팅을 하기보다는 네. 굉장히 완만하게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박스권 정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도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들이 지금 어제 경제부총리 발언 영향으로 오늘도 지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 지주사들, 뭐 현대차 할 것 없이 다 올랐는데 올 들어 자사주 소각한 기업이 뭐 한 500%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정말 확실히 바뀐 우리의 투자 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주주환원 정책들이 이번 주총을 통해서 주주 제한이 됐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놓던 지금 본물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삼성전자 이슈는 어떤 개별 기업의 이슈지만 이거는 이제 한국 증시를 사냐 마느냐의 코리아 증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어제 법인세 인하라는 확실한 당근책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기업들도 상장사들도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배당주 그 자사주 같은 경우도 더 공격적으로 매입을 한다라든지 배당성을 좀 높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여지가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
어제 그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저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 PBR주 공략의 흐름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한 종목당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조적으로 10조 이상 사고 팔고 하는 게 거의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PBR주에 대한 수혜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제2, 제3의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뭐 KCC라든지 GS라든지 뭐 지주사 쪽에서 뭐 PBR은 0.3배, 0.4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열사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런 데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들이 꾸준히 따라오게 되고 그게 단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주로서 머물면서 배당도 받고 뭐 예를 들면 뭐 공매도 사령한테 주식도 빌려주면서 뭐 수익도 얻고 하는 어떤 고정적인 주주로서의 어떤 그 주가 탄력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길게 보면 더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더 바뀐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경우에는 이번 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회를 기점으로 주주환원이 이렇게 좀 결정이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홍콩 ELS 사태, 요거 배상액 발표도 좀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좀 지나간다 그러면은 밸류업 주식들에 대한 좀 판단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세금과 관련된 법인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소스를 준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나왔고 그건 조만간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줄 알았는데 5월 중으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다양한 우량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3분기 때는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개발이 되고 4분기 때는 이제 그 지수를 초조하는 ETF가 이제 상장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어요. 저는 많이 오른 주식을 생각보다 안 좋아하는 저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많이 오른 종목은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방향성을 탐색해서 우상향할지 우하향할지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른 기업들은 좀 경계하시고 대한민국의 뭐 PBR 엄청 낮고 ROE 높고 올해 주당 순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자사주가 많아갖고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많고 현금이 많아서 그 현금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 공시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바닥에 있는 자산주 중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더욱더 계좌를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주총 시즌 전후에서 밸류업 쪽 관련해서 좀 뭘 좀 봐야 되는지 임 대표님처럼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 일단 저는 이거 밸류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 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저는 근본적으로 실적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가 상승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전 박근혜 정부 때 배당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한번 폈었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때 한국전력이 배당을 엄청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부가 이제 인도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반은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그때 주가가 원래 기본 밴드 자체가 한 4만 5천 원, 5만 원이 기본 밴드 상단이었는데 6만 5천 원, 7만 원 근처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얘기들로 무조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몰아붙이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실적이 되면서 주주환원 정책도 같이 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는 이번에 ELS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만 은행주가 제일 처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할 때는 원래 배당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되면은 이제 그 지금 작년에 배당도 원래 받고 그다음에 올해 분기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올해 이제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면서 배당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총이 나오면 그 배당이 이제 확정이 될 거고 배당락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은행주들의 상승 여력 자체도 조금
전 약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해서 보신다면은 저는 차라리 일부 지주사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G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 오르면서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CJ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면서 올리브영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은행주 올라가는 부분에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주회사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감염병이 또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립니다. 독성 쇼크 증후군. 걸리면 10명 중에 3명은 사망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증시가 오늘 좀 빠르게 반응한 것 같더라고요, 이 이슈에.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평론가님? 네, 뉴스는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네. 이게 이제 워낙 뭐 치사율이 높다라고 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공포감이 이제 우리 증시에도 오늘 테마로 형성이 돼서 감염병 관련주들이 좀 하루 들썩이긴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으로서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갈 이슈인 건지 아니면 일본 내에서 뭐 전역으로 확산돼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일본 여행 많이 가니까요. 엄청 많이 뭐 가시잖아요. 혹시나 국내로도 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지금으로서 판단하기 쉽지 않고 지금으로서 그냥 테마로서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감기랑 유사한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네. 예전 코로나의 악몽이 떠올라서 그런지 코로나 관련했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임 대표님도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보세요. 판단하기 너무 어렵죠. 그냥 저스트 테마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약품 뭐 상한가 쳤죠? 제가 종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제약품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한가 네. 쳤나요? 국제약품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약품도 국제약품. 예,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게 성공한 기업,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많이 쌓여 있는 기업이 내일 장 초반에 약간의 좀 분봉상 약간 흔들림이 있지만 견고한 지지선을 구축하면서 틱 차트상 거래가 막 붙을 때, 그럴 때 이제 숙달된 트레이더들이 접근해갖고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오전에 상한가 쳤네요. 장 초반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약품이 일본 감염병 확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장주에 대한 저스트 단기 트레이딩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이 느리신 분들, 그러니까 네. 주식을 투자의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자제하는 게 맞고 좀 약간 좀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자기만의 원천 그 기법이 있는 분들만 이 관련 테마주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히 투자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일단 내일이 제일 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FOMC가 있잖아요. 연준 비공식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발언을 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횟수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지만 연준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원래 금리 인하가 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고착되고 있는 부분이 3% 인플레이션 일단 고착되는 그런 부분도 일단 보이고 있고 최근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은 좀 보이고 있죠.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네. 물가를 계속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자체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좀 늦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 한 가지 내관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게 이번 일본은행에서 제로금리 포기했던 부분도 네. 시장 안에서는 인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만약에 이제 일본으로 회귀를 하기 시작을 하면 미국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회귀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 통화 팔고 일본 엔화를 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굉장히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 네.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달러 인덱스 안에서 한 15% 정도 네. 일본 엔화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 미국의 수입 물가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금리 인하는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경제를 두드릴 수 있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 자체가 자꾸 지금 외부 요인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지금은 상반기 한다 그러다가 6월달 한다 그러다가 6월달 가능성도 지금 50%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차례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고민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 연준이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이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연준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지금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또 오래 이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횟수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아까 이제 시점을 얘기한다면 아직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를 그래도 강력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뭐 이 기자 말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연준 그 투표를 하는 이사들 사이에서 그게 과연 컨센서스가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각자 물론 보수적 입장들을 견지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시점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다 차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 번만 해도 충분치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많은 의견 차이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FOMC가 진행되고 최신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마 그때그때 새롭게 해서 최신화된 판단들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 네. 그건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 금리 인하 첫 시점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는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너무 늦어질 경우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또 반대로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의도치 않은 또 경기 침체를 이게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은 굳이 동의를 구하자면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6월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고 횟수는 3회가 아닐 수도 있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한 번으로 멈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양상이 바뀌어가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양적 긴축 속도 조절 관련 뭐 코멘트도 있을 수 있고 중립금리 뭐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준이 이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양적 긴축, 하나는 금리 인상. 근데 금리 인상 카드를 이제 더 이상 만지작거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환상적으로 나와도 연준은 금리를 못 올려요. 그냥 동결 국면이 좀 장기화되는 것뿐이지.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냐면 보유 채권을 매도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 양적 긴축 규모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 등이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럼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6월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아주 나쁜 짓을 아주 못된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쯤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4월까지는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나 네.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나름대로 미국 경제 지표는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경제 지표는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스트 기업 호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환경이에요. 언제까지요? 4월까지. 4월까지는 열심히 주식을 해서 돈을 벌 필요가 있겠고 5월부터는 좀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시장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FOMC 이후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충격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무난히 넘어갈 걸로 보십니까? 무난히 넘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FOMC 전에 얼마 전에 파월이 또 의회 이틀 동안 나와서 할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것도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캐치를 했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죠. 파월이 또 완전히 획가닥 해가지고 또 완전히 반전을 넣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큰 이슈 없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점도표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6월에 또 점도표는 수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그 예상했던 75bp 인하에 대한 게 두 번 내지로 조정이 될 가능성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내일 우리 장이 어떻게 갈지는 FOMC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의 지금 상황을 좀 평가를 하자면은 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은 지금 1,340원대로 올라와 있고요. 국제유가 82달러 위로 올라와 있고 국채 금리도 미국 국채 금리 4.3% 낮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700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까 임 대표님께서는 2,700을 바닥으로 지지선으로 깔고 이제 갈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방 가능성이 높냐 하방 가능성이 높냐 우리 경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좀 하방을 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반대 있고요. 의견이세요? 예.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삼성전자가 오늘 사이다 먹은 것처럼 이제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이다 마시고 피자 먹으려고 봤더니 피자 사람들이 다 먹고 없더라 뭐 이런 느낌이 저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네. 자,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의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또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예상외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좀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매수할 종목이 타이밍상으로 거의 없었다라는 점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부터는 조금은 시장 관망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 이 HBM은 범위용 D램 대비 5배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요. 영업이익률도 최대 50에서 60%까지 창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메모리 기업들 간의 어떤 전쟁이 이제 좀 치열해지는 것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전쟁은 초미세 공정 싸움으로 진화해 가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또 다른 격전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TSMC, 인텔을 상대로 과연 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국의 우수한 저력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